관리비 관련해서는 아까 실태조사 사례, 제가 아까 처음에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사례의 판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관리비, 아까 우리 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관리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강의, 제 앞선 강의에서도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저는 약간 법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특별 승계인 뭐 임차인에게 뭐 그 대리권을 수여한다거나 위임할 경우에는 뭐 그 업종 제한에 관해서 변경에 대해서 사후 변경도 그분들이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체납관리비도 그 경락인 등 경매를 통해서 경락인 등이 들어오시게 될 때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아직 그 전원합의체가 한번 이루어지고 또 전원합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확고한 판례의 태도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 그 경락인이 승계를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관리단 명의로 그 체납 그 자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그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소재기를 하시거나 뭐 내용 증을 보내시거나 하실 때 엄밀하게, 그러니까 법적 대응하시고 법리 자체는 공용 부분만 내겠다라고 저 상대방이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그분이 맞는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왜 공용 부분 말고 전유 부분까지 내셔야죠 이렇게 공방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건 약간 정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공용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진을 빼시면 서로 이제 상처가 골이 깊어지시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구나, 이 포인트는 기억해 두시고 서로 이렇게 같이 조율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체납관리비 사안은 사건을 해보면 금액을 다투는 사안들은 조정으로 많이 회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은 반드시 응하셔야 되는 의무는 없으신데 법원이 판결이 나기 전에 조정 회부 결정을 직권으로 해서 조정이 나면 조정된 대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판결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공용 부분에서 저울질되게 이렇게 또 조정 회부될 수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정답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리시고 법원 안 가시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때도 이런 법리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관리비 채권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다른 채권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감사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관리비 채권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여금 채권,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주셨을 때 이럴 때도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같이 응용하시면 돼요. 관리비 채권을 알아두시면. 관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소멸시효. 대여금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채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뭐 대여금 채권 중에 어떤 채권은 또 뭐 다른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요. 기간은 일률적으로 3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관리비 채권은 3년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형사에서는 공소시효가 있고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권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이 현상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모든 기대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잠을 깨어나서 뒤흔들기 시작하면 이 몇 년 이상 지속됐던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런 법리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리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공소시효, 형사에서는 그런 법리가 왜 이런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법적 안전성이란 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효에서는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관리비 채권은 3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3년 안에 독촉장을 보내시건 내용증을 보내시건 친구분들 돈 빌려주셨을 때에도 문자라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3년 안에 이 사람한테 돈을 내세요라는 채권자가 권리에 잠자지 않았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자가 되든 내용증명이 되든 독촉장이 되든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따가 독촉장 내용증명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흘러가기 전에
내용 증명을 예를 들자면 보내실 때 6개월 동안은 6개월 사이에 재판사 청구를 넣으셔야지 소멸시효 중단효가 계속 이어지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 쭉 흘러가요. 이제 3년 동안 행사 안 하면 그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쭉 3년이 흘러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용 증명을 보내신다? 그럼 6개월 동안 이 흘러가는 게 멈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면 6개월이 계속 멈추겠구나라는 기대치를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판례는 6개월이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한해서 그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한 번에 한해서 6개월이 멈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계속 이렇게 그걸 보냄으로써 평안함을 유지하려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안에 재판사 청구를 하셔야 이게 계속 중단되는 게 효력이 이어지지 그렇지 않고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낸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면 위험하세요.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분할 납부를 유도하셔야 돼요. 분할 납부. 체납관리비든 대여금 채권이든. 친구분이 돈을 빌려가셨는데 뭐 10,000원, 1,000,000원이 당장 생기진 않더라도 10,000원씩 갚는다든지 체납관리비도 홍길동 씨가 1,000,000원을 연체하고 있는데 10,000원씩 매달 갚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낼 돈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법리적으로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채무자가 낼 돈임을 인정한다라는 게 채무자의 승인이에요. 이게 어떤 사유냐?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셔서 6개월 동안 분할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로도 알아서 돈을 조금씩 납부를 100원씩이라도 하고 계시면 이 사람이 낼 돈 내고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장 1,00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원씩 조금씩 내고 계시면 이 사람이 낼 돈을 내고 있으면 인정하는 걸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흘러가는 게 계속 중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유도하시는 과정이 체납관리비뿐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 뭐 다른 채권들에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만 갑자기 1,000,000원이 생기는 그런 자력자분들은 좀 흔치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납부를 받으시면 일단 수납도 되시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승인 법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미처 못하셨어요. 소멸시효라는 법리도 일체 모르고 권리위에 계속 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3년이 흘러간 채권이 있을 수 있어요. 대여금 채권도 3년이라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지금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홍길동 씨는 더 이상 돈을 낼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채권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 돈을 내라고. 근데 그래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그냥 자력자가 돼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1,000,000원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채권자한테 내려온다. 관리단에 납부하러 체납관리비를 내려오고 돈을 빌려준 저에게 뭐 채권자에게 돈을 내러 친구한테 다시 갚으러 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채무 없는 자가 그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을 모르고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원래 사실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리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기는 하나 이 사람이 원래 내야 될 돈을 내러 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 1,000,000원이 생겨서 돈을 낸 거고 그걸 우리 민법상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라는 표현이 조문상 있습니다. 민법 제744조입니다. 그래서 요 근거는 적으실 때 교재 보시면서 이렇게 매치시켜서 적으시면 되는데 도덕적으로 원래 내야 될 돈 냈다라는 그런 법리가 있어서 이거를 홍길동 씨가 내려왔어요. 소멸시효 지난 1,000,000원을 내려와서 냈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방문해서 소멸시효 지났다면서요 하고 내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이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가 있음을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을 때는 분할 납부, 소멸시효가 다 지난 후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 이렇게 전후로 그 법리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체납관리뿐만 아니라 뭐 친구분 돈 빌려주셨을 때 각종 채권에 다 적용되는 법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분할 납부, 그 이후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부당이득 안 되는 쟁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관리당 등 관리주체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로 뭐 이렇게 사용수익하지 못하게끔 구분 소유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게끔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가 있을 때는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체납관리비가 막 누적이 됐는데 사실은 실체를 열어보니 어떤 이런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가 있었다. 근데 이게 입증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막 불법 행위 이를 정도로 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뭔가 이게 사용 수익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 건데 이런 방해 행위가 있어서 사용 수익조차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럴 때는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기는 하나 이게 인용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좀 험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막 그냥 관리비 체납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정말 이런 사용방해 행위가 불법적인지 여부를 만약에 이렇게 떳떳하게 내지 않고 계시려면 정말 불법적이다라는 증거를 남겨두셔야지 체감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진짜 불법행위 심하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래서 안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관리단 쪽에서 체납관리비 내라는 그 법적인 소제기가 들어왔을 때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패소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지연손해금 붙어서 더 많은 체납관리비의 비용 부분이 부담이 커지시니까 이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 판결을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걸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들도 갖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내용 증명과 독촉장 부분은 따로 말씀드렸는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보내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번듯한 서면화된 문서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또 면밀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독촉장 내용 증명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자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독촉장 내용 증명의 주된 차이점은 우체국이 개입됐는지 여부입니다. 내용 증명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A4 용지 하나의 문서로 제가 묘사를 드리면 왜냐면 이게 장당 그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냥 한 페이지에 최대한 넣으시는 게 좋긴 좋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 한 페이지를 작성하실 때 내용 증명에 내용이 적히잖아요. 홍길동 씨가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니 지금 관리단에 납부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에 그 내용을 기재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정말 1,000만 원 체납했나 라는 것을 이 내용 증명으로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증명해 주느냐? 이 내용의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보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의 진위, 여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다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저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멸시효 아까 3년 흘러갈 때 중간에 내용 증명 보낸 바 있는데 저 사람 발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럴 때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 우체국이 증인이 돼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 보내실 때 그 원본이랑 등본이 두 부 이렇게 해서 세 부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작성자, 채권자, 그 다음에 우체국 한 부, 채무자한테 보낼 거 한 부 이래서 세 부를 준비해 가시는데 그 이유가 우체국이 이거를 또 보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입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증명이 꼭 체납관리비 문제가 아니고 내용 증명 받으시면 되게 걱정되세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막 험악하게 적혀 있고 막 모든 막 이건 다 진실이는 적혀 있어도 그게 진실이라고 입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독촉장이나 내용 증명을 활용하시는 까닭은 나중에 이 사람이 특히 우체국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했다. 이런 걸 입증할 때 적어도 이 내용이 진실하진 않더라도 이걸 보냈다라는 거는 돼서 소멸시효에도 영향이 있고 이 기재에 대한 독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또 입증이 암암리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말로도 발로도 막 방문도 하시고 말로도 전화 상담하셔서 막 독촉은 하셨는데 다 증발해버려요. 그런 거 증거가 안 났기 때문에 독촉장이 되든 우체국을 통하는 내용 증명이 되시든 그런 서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그게 다 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을 역으로 받는 입장에서도 막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너무 이렇게 혈안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거지 내용 증명에 적혔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오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게 진실에 다다르는 어떤 이런 내용을 보낸 바 있다라는 어떤 도구로서는 내용 증명 활용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당사자가 내용 증명 받으시면 되게 꼭 체납관리비 아니더라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진위를 담보하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용이 적혀 있구나 해서 오히려 그걸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역시 이것도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뭐 법적 대응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답을 보류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두시면 그렇게 좀 무마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 대해서 많이들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증명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우체국이 이런 채권 청구 사실 이런 내용을 이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입증해 주는 거구나.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절차,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내용 증명이나 독촉자 보내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가 들어가셔야 그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효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셔야 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법적 절차, 재판사 청구하실 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지급명령 신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이런 신청 사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청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좀 빨리 진행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소재기할 때는 소장을 접수하잖아요. 근데 가처분 신청서, 그 다음 가압류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네임이라고 할까 우리 이름 볼 때, 사람 이름 볼 때 느낌처럼 이 사건의 이름,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가면 좀 신속히 진행되겠구나. 가압류도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빼돌리지 않게끔 돈을 묶어두는 절차고 가처분도 뭐 이렇게 임시 지위 관련돼서 시급하게 응급사건이라고 저희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그 현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가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급명령 신청도 이 느낌, 그 이름을 보시는 순간 빨리 진행되는 거구나 나를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은 왜 빨리 진행되느냐 아까 가압류랑 가처분도 비슷하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듯이 이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금전 청구에 한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에 한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일단은 금전 청구,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 체납관리비가 대표적입니다. 대여금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주셨을 때 그리고 홍길동 씨가 관리비를 1,000만 원 체납하고 있을 때 금전 청구잖아요. 관리비 채권, 대여금 채권. 그리고 그 매달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것으로 적어도 그래도 예상은 되고 대여금도 뭐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다투지 않고 내야 될 돈임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법정에 사람들이 출석해야 되는 이유는 다투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정 드라마 보시면 막 되게 멋있게 싸우는 느낌이 들지만 현실은 정말 그 진실 공방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건데 다투기 때문이에요. 다투기 때문에. 1인 무대 위에 원고 피고가 싸우는 거예요. 심판 우리 법관분들께서 계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법정에 출석을 해야 변론기일이라는 재판이 계속 잡히면서 계속 왜 재판 늦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재판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것이 금전 청구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대 위에 법정에서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만 보고 심리를 해요.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법원에서 판결 떨어지듯이 이게 지급명령이 나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내서 지급명령이 나왔는데 채무자는 억울해요. 다투고 싶었는데 법정에 출석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이 결과물을 받아보고 나서 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이었으나 이 채무자 홍길동 씨가 받아보고 나서 이거 내가 낼 돈 아닌데? 라고 다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느냐? 우리 모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면을 쓰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지금 면허 신청이라는 가면을 썼어요. 근데 이 가면을 소장으로 바꿔서 보는 절차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 홍길동 씨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구 목적의 값, 그러니까 그 체납관리비면 1,000만 원, 뭐 지금 면허 신청을 넣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면허 신청서를 별도로 소장이라고 바꿔내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지금 면허 신청서를 소장으로 이제부터는 바꿔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장으로 보는 순간부터는 이제 소제기된 것으로 보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소가 제기된 것을 보니까 신청 사건이 아니고 이제 소제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신청 사건은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면허 신청을 빨리 진행된다고 했는데 빨리 진행은 됐지만 채무자가 나 다퉈야겠어요 라고 다투기 시작해서 소제기된 것으로 넘어가면 요 가면이 소장으로 바꿔지면 그러면 법정에 출석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하고 송달시키고 이런 서면 송달하고 이럴 때 때문에 그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송달료 등 저 추가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얼마 더 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부터는 법정에 출석하고 서면 공방 등이 더 첨예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보정 명령이 나오는데 그거는 막 갑자기 돈을 왜 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절차가 소제기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출석하는 절차로.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체납관리비는 지금은요 신청 또는 뭐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이 요즘에는 3,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2,000만 원 이하였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3,000만 원 이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보기에는 또는 그러니까 지금 면허 신청을 하셔도 되고 소액사건 심판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제기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면허 신청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단계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이제 불복이 시작되면 지금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의 신청이 없이 그냥 정말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홍길동 씨 가만히 있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정 출석 그 의무 없이 예쁜 결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투기 시작하면 어차피 소제기로 넘어가니까 그 소액사건 심판 청구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초래됐는데 약간 사전적으로 지금 면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금전 청구는 꼭 체납관리비가 아니더라도 대여금 청구도 마찬가지로 친구분이랑 법정에서 싸우시는 거 참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납관리비와 유사하게 이 법리를 알고 계시면 대여금 그 청구도 그 더 이상 그 법원에 출석할 의무 없이 지금 면허 신청부터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지금 면허 신청과 이게 이제 이 신청이 됐을 때 소제기로 넘어가는 절차 우리 가면이 이렇게 바뀐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면허 신청서를 좀 그래도 신경 써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소장 쓰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쓰시더라도 들어갈 건 들어가게 쓰셔야지 나중에 소제기로 넘어갔을 때 소장으로 자동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연장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쟁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법원에 그 관련된 그 소제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따가 뭐 해고 관련돼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위원회라는 게 이제 인사 관련해서 근로관계에서는 위원회가 있는데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 가기 전에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면허 신청과 소제기는 다 법원에서의 절차긴 하지만 약간 사전, 사후 이렇게 1단계, 2단계처럼 선후적 관계로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선후적 개념으로 좀 추천을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을 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가셔도 돼요. 아까 그 지금 면허 신청도 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바로 소액사건으로 소제기 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 그 사전적, 그러니까 선후적 개념으로 좀 나는 이거 먼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절차를 혹시 몰라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서로 소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직접 대면이 힘드시면 뭐 관리인이나 관리 주체 등을 통해서 좀 매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을 두드리실 수 있어요. 법원 절차 전에. 근데 여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조서가 성립이 됐을 때 그 확정 판결, 재판사와의 동일한 효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 법원이 아까 대법원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심 법원까지 가기 전에 더 이상 1심 지방법원에서도 더 이상 불복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도 그 재판사와의 동일한 효력, 민사상 조정 효력이 아니라 재판사와의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위원회가 일부 있는데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누리기 때문에 제가 법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위원회를 가실 의사가 있으시면 여기를 가셔서 조정조서 성립이 되면 판결문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럼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법원 가실 수 있는데 다만 위원회에서 뭔가 내가 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조정조서안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불리해 보인다 이러시면 법원 안 가시는 것도 방법이시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하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된 대로 좋으시고 확정이 안 되셔도 적어도 이게 줄다리기에서 내가 좀 불리한가 유리한가는 가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좀 법원 이런 일은 없으신 게 제일 좋겠지만 법원 가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철회 사례예요. 철회. 먼저 위원회에 이렇게 사건을 올렸는데 철회한 사례인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사가 버렸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냥 한쪽이 이사 가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고 신기하게도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 또 이사 왔을 때는 좀 감정 싸움으로 격화된 경우는 또 새로운 사람 이사 온 거는 시비가 안 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 이 신청한 사안을 철회한 사안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그리고 또 철회한 사안 중에 이거 이사한 사안 말고 그 이제 합의된 사안들을 좀 보여드리면 사과. 그러니까 이게 좀 층간소음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그 독자적으로 진행한 적도 있어서 사례를 좀 분석해 봤더니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위헌 사례를 보여드리지만 요 사과 관련해서 진짜 사과 모양으로 해서 그 좀 양해해 달라고 미리 좀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어린 그 자제분이 있으시면 자제분이 아니고 당사자분이 스스로 하셔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쿵쾅거리는 소음이 제일 좀 분석치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입장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사과 모양에다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생일 잔치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양해 메시지를 먼저 그렇게 보여드리면 잘 미리 사전 예방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여기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고충 처리를 해서 순리대로 법리대로 해결해 나가다가 순리대로 잘 해결이 됐을 때 사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사과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전부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될 때 사과가 중요했구나 이런 거를 좀 객관적인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약간 그런 거예요. 평소 소음 발생에 유의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다소의 소음은 참기로 약간씩은 소음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 소통했는지 여부. 그래서 조금 서로 물러나시면 그래도 더 상생구조로 실익이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합의 사례 쭉 보여드리면 거의 다 그렇게 다소의 소음은 참기로 주의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가 제일 많으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나아가서 무소음기를 설치해 주기로 이렇게 좀 더 나아간 사례들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진짜 실제로 그 피해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좀 결론이 난 거죠. 합의나 철회가 아니라 결론이 나기 시작한 거. 인정이랑 이제 불인정 사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최상층 아파트는 위에 그 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배상금이 책정이 될 때도 최상층은 제외되는 게 그 그룹핑이 되는 그런 시사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는 어떤 차음 공사비를 배상함으로써 다 이제 포함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관련해서도 이제 신청을 넣으시더라도 이것까지는 다 포괄적으로 그냥 이런 차음 공사비 같은 걸로 포함시켜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최상층 아파트 소유자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는 그런 물적인 공사비 등에 포함돼서 인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구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 법원에 가시거나 그 사전 단계를 위원회 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렇게 다 그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그렇게 포함해서 인정되는 걸로 가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인정된 사례에서 개연성,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인과관계 측면도 고려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인정 사례는 당사자 간에 뭐 이렇게 소음 문제를 일원 방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 각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화해가 성립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불인정한다 이렇게 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연성 문제, 뭐 인과관계 이런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사 수인 한도의 그 이내에 있다. 이런 게 약간 그 오묘하긴 한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제 그 집합 건물 쪽은 이따가 보시는 그 안이 이제 입법 예고된 부분이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이 도입된 게 있는데 지금 먼저 도입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그런 어떤 층간소음 뭐 범위와 기준에 관한 어떤 그런 기준도 마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위원회 사례를 토대로 다른 외부 입법례 토대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인한도 여부는 위원회 사례를 보시면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개연성은 조금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층간소음에서 포인트는 이 수인한도 범위 내냐 그걸 넘어서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인한도에 대한 객관적인 그 측정치를 이제 규정화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안내해드릴 그 법제처 사이트에서 층간소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규정이 뜨니까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